섞여서 준비하신 말씀 다 못하시고 막 급하게 다만 지금 저희가 조금 서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대형을 좀 넓게 만들었는데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 혜정 선생님 책상을 지금 이렇게 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국 온 지 14년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주 여성으로서 돌아와서 지낸 것이 정말 많은 힘드는 삶이었고요. 제가 항상 그 택시를 타고 택시 탈 때마다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의 저희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한국의 남편은 나이 많지? 예, 이런 예, 한국 남편이 나이 많죠? 그리고 돈 때문에 왔죠. 막 이러는 이야기들은 합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물론 저도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가기는 하는데 기분은 좀 좋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도 생각 없이 한 아이 한 9살 아이가 저 이런 질문도 정말 저희가 지금은 막 뭔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정도로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했어요. 한국 나라가 가난한데 왜 왔어요? 라는 질문은 하는 게 저희 그때는 한국말이 조금 뭔가 듣기만 하고 제 뜻대로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난 10년 넘게 돼서 지금 의주 에스더스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제가 위한 활동인 착하게 되어 한국에 인정받는 직장을 얻어와서 잘 지내고 하는 것이지만 너무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매우 정말 기쁘고 지내고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막 사업자의 회사에 제가 임금 관련돼서 전화 통화하게 되거나 그럴 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바꿔라고 막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저희가 뭔가 저에 대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마음이 또 듣고 그리고 여기 노동부에 제가 노동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동부 가게 되면 많은 감독관은 많이 경험하는 게 저희 그냥 통역만 해라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뭔가 직원으로서 좀 당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지는 않은 저희 하고 있는 직업.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뭔가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해주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차별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로 친구 이주 여성으로서 같이 지나면서 같이 지내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저희가 시험 없는 사지는 않지만 근데 많은 이주 여성 친구들이 서로 얘기 들을 때 이런 가정 문제 관련돼서 한국말 물론 우리는 한국말은 잘 모르니까 대답 시키는 대로는 하는데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근데 한국 문화 이해 보면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존중하고 서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는 저는 그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뭐 아침 일어나면 인사도 하고 어디 갔다 오면 인사 잘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뭐 한국말이 못할 때 한국말이 제대로 못하니까 물론 마음속은 있고 행동은 하는데 제대로 못할 때 굉장히 꼬박받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들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물론 시어머니 같이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겪어는 아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도 맞는 꼭 존중을 받으라는 그런 서로 존댓말이거나 뭐 서로 인사는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한국 사람께서 굉장히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데 그러나 우리 이주민으로서 그렇게 이주 여성 외국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는 않으면서 막 한국에 오면은 꼭 김치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 네, 꼭 먹어야 된다. 막 그 한국 문화 그 방식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는 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근데 그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왜 우리 마음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관련돼서 그냥 한 가지만 무조건 그냥 너무 차별이 너무 크다라는 마음이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사실 일상적으로 많은 차별은 세상적으로는 지금 그 여기 그 차별이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로는 그 막 뭐라고 굉장히 실제로 여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바꿔주지는 않은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 이러한 차별은 없애기 위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한 방법 통해 인색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근데 저희 의정부 사실 저희 의정부 직원으로서 저희 노동법 관련된 그 노동 강의도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사업자 관련된 한국 주식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입장이 바꿔서로서 그 이해하는 교육은 이런 꼭 바꿔 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발제 사례들을 잘 들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아산과 부천에서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요. 저는 이 전개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혐오와 차별이 막 넘쳐나서 일상처럼 소비되는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천 두 번째 발제 이완 발제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혐오하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이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그만큼 본인들이 차별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서 작성한 내용들은 적극적 차별주의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차별주의자들은 기독교 지금의 사례에서 보면 인종차별의 사례에서 보면은 기독교 단체들, 교회 단체들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차별과 혐오 행동, 선동 행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발언권을 얻으시고 더 많은 권력과 어떤 위력적인 행위 행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소극적인 사람들, 소극적으로 그냥 공모와 방조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고 딱히 얻는 것도 없지만 잃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혐오와 차별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길들을 더욱더 험난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이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인식 개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한 인식 개선으로 가야 돼요. 혐오와 차별 자체를 그것은 헛소리이며 그런 소리라는 당신은 멍청합니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도 같이 연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권력 자체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와 방조자들이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손해도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 자체가 범죄며 끔찍한 행위이며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퍼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단체,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 장애인단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프레임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이죠. 개신교 교회 혐오 단체들에서 하는 아주 맘 편하게 혐오 발언들을 막 냈었습니다. 왜냐면 저들의 적은 이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들이 진짜 이슬람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한다면 그 발언을 못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 트랜스포비아들이 실제로 트랜스젠더들을 만나면 그런 발언을 못한다고 해요.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맘놓고 혐오 발언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주민들 앞에서 저희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어차피 같은 한국인이니까 상처를 받는 것은 실제로 저희는 상처를 좀 덜 받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기장 위에 두 복싱 선수가 둘 다 한국인인 채로 싸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들로 관객석에 있는 무슬림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하게 상황이 가면 갈수록 물론 우리가 이기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들이 더 많은 것들이 파생되고 많은 것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것이 또 다른 혐오가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로 발표된 카운터스가 뿔뿔이 단체였다는 것, 완전히 내상에서 그 누구의 어떤 주도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트기와 격한 갈등을 빚었고 물리력으로도 실제로 이겼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공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또 활동 단체의 이름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갔던 시민의 활동으로 기록됐던 카운터스의 활동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 행동 자체가 저쪽에서 프레임을 걸기에는 딱 좋아요. 저들은 이슬람을 지키는 단체야. 저들은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을 지키는 단체야. 그러니까 저 단체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체가 없이 오히려 더 당사자와 함께하는 연대하는 당사자들을 더 앞에 하고 시민들의 어떤 뿔뿔이 단체, 인식 개선된 사람들이 공조하고 공모하고 방조하던 이들이 연대하는 이들로 다 모두가 바뀌었을 때, 인간 띠를 맞고 연대의 선을 만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상당히 원론적이고 너무 당위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문제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거로 한 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서 주로 발제를 하셨지만
앞서 토론에서 말씀해주신 윤영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일상적인 차별들 또 그리고 굳이 구분 짓자면 여전하게 생물학적인 차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차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혹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 우사물 회장님 발제문 말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공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던 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토론을 제안을 받을 때 우소 부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먼저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 철폐에 관한 협약에 보면 그 차별 사유에 종교가 없더라.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를 이 협약 차원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인가를 먼저 한번 사전에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한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요 말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협약에서는 모든 형태,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형태에 나타나고 있는 인종에 기반한 인종과 같이 어떤 우리가 선언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내가 타고난 어떤 기원 때문에 받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취지의 협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이후에 채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다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구분되거나 혹은 받아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통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협약의 이름에 있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는 이 인종차별 철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적인 발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협약이 1965년에 채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제일 그 인권 규약에 두 개의 뿌리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선택한 글로벌 인권 이슈가 바로 작금의 상황에서는 인종차별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명확하게 그 거주지 자체를 구분짓고 제도 학교를 구분해서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구분짓는 그 구별짓기 제도적인 법적인 차별 형태에 굉장히 집중해서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1993년에 채택된 아까도 언급하신 특별보호관 제도 이름을 보시면 인종차별 문제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은 역사적인 문제이고 계속해서 그 형태가 복합적이면서도 계속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척 긴데 그래서 아까는 모든 형태였다면 지금은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서 또 많은 것들을 묶음으로 포괄해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와 또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이 이것을 예방하고 이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보고관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반영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까지 아주 특정해서 90년대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더 도드라지게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슬람 중에서도 아랍 출신의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아주 눈에 가시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들이 모스크에 갔는데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작금의 그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유엔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온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그래서 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우리가 인종차별의 형태, 인종차별에 근거해서 반대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취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편견을 없앰으로써 부정적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종교, 특정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뭐 하나마나한 일이 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명확한 역할이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연한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인 인종주의에 대한 것들만 관념이 많이 있다면 이와 같이 특정한 종교를 혐오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례들 이런 공적인 툴들을 통해서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굉장한 인권 침해이고 정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토론문에는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국제결혼 현수막 폐지 운동을 하셨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어느 나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쌉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만연하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을 때 그것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던 그 운동의 경험을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수막이 공공연하게 많이 걸려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운동 경험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으로 저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정례적인 실태 조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 발표자들과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또 이 제도 변천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상은 계속 달라지면서 두텁게 여러 가지 차별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꼼꼼하게 사례를 수집해보고 어떤 면이 차별이고 어디에서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나온 것이고 어떤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합한 실태조사와 또 그런 파악이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에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이 토론회에서 윤영아 선생님만 이 발언을 하셨지만 아마 얘기할 자리만 있다면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별 문제를 알리는 어떤 효과성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당사자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험, 자기 차별을 돌아보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경험들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다들 처음에는 많이들 없다고 하셨던 이유가 그냥 외국인이니까 그냥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생각하셔서 어쩔 수 없죠.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외국인 다 이래요. 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감내하는 것이 체득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소송 같은 소송을 통한 문제 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심포지엄을 결과 보고 심포지엄을 며칠 앞뒀는데 되게 참 안타깝게도 그 심포지엄에 사례 발표를 하시게 된 분이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내와서 자기가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성추행과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변호사님께서 그 소송을 맡아주셔가지고 1년 동안 소송을 한 결과 얘네들 다 불법이다. 그 발언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을 포함해서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모욕죄로 성립이 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해도 뭐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활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가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병지법 제정연대 활동에서의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이주민 활동가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발언이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차병지법 제정 권고는 우리가 여러 차례 유엔으로부터 받고 있고 올해도 10월 9일 날 유엔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차별문제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제정운동에 힘쓰고 있는 115개 이상의 관련 단체들에게 힘을 빼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고 계시죠. 사실 그 2007년도부터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또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또 여러 반발에 부딪혀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 소수자 중에 소수의 문제, 특히 병력이라든지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이런 것들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이것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함께 결합을 하면서 반차별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에 저희 이주민 운동 역사에서 이제 저희가 결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 그 2009년에 있었던 보너지 후세인 사건으로 알려진 성인종 차별 반대 공동 행동이 꾸려지면서 저희가 다시 그 반차별 행동이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로 커질 때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 있어서 그 보너지 후세인 사건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리고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 사건에서는 왜 앞에 성자가 붙었는가 같이 동승했던 한국 여성이 함께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피해자였던 한모 그 여성분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성인종차별로 하게 됐죠. 그때 공동행동을. 그랬을 때 결합한 사람들이 이주민 단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수자 진영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그 외에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에 결합을 해줘서 제가 이주민 관련 활동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경험이었고 사실 그 경험 때문에 또 반차별 행동과 같이 결합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알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또 동지로서 여기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고 또 두고 보니 저희 이주노동자 대회가 어제 있었는데 항상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인권연대가 언제나 무지개 깃발을 들고 우리와 함께 행진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외쳐줬던 그런 연대의 힘이 있었다는 걸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저희가 자꾸 이야기가 인종차별 금지와 관한 것으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뭐 인종주의를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인종차별 금지 필요성도 동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한정적이다.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노트에 쓴 것처럼 뭐 다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이경수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그 사건에서 그 여성이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또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너지 후세인 사건조차도 사실은 연구 교수라는 어떤 합법적 지위 그리고 한국 여성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했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불법 체류자 아님을 오히려 모욕죄로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그럼 난 미등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고민이 다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것은 누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화된 존재인 거죠. 여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안에서 결국 불법이라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조차 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많은 인권 조례를 이제 막자가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의 주장이어서 사실 저희 안산에는 그 안 유명한 연대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안 유명한 연대인데요. 그 모이게 된 계기가 안산의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태극기를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권 조례가 통과됐냐?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충남의 사건이 정말 크게 이제 비화되고 정말 강력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계속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안산 같은 데는 누가 몰라요. 인권 조례가 생기는지 많은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제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산은 그나마 또 알려진 동네라고 하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조차 인권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이제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그 발제하신 분들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한 선생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언젠가라고 얘기해서 언젠가가 아니라 이 정권 안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담회와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주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당사자 얘기를 하면서 이정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자꾸 내 문제가 아닌 타자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분명히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이는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기가 힘든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이기 때문에만 겪는 게 아니라 이주민과 같이 살고 있는 저 같은 파키스탄 남자랑 결혼한 여성이 그 사이에 호녀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군대에 보낼 아들이 있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복합적 상황과 또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성이면서 차별받지만 동시에 또 여성이라는 위치 말고도 다른 여러 계급적 차별이라든지 학력의 차별이라든지 등등에 놓여 있고 남성이라고 해서 차별을 겪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가부장제가 지워진 그 엄청난 짐과 무게 속에서 억눌려서 여성을 혐오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이 사회에서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제도와 이런 구조의 피해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만 사실 차별금지법의 어떤 더 절절함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이 더 주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공감이 또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4대 종단에서 인종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셨을 때 저는 살짝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종차별금지로만 해결되지 않는 무수한 사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인식할 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여전히 뭔가 그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금지법은 제 입장에서 사실은 성적 지향을 빼고 쉽게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인 것 같아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개별법들의 어떤 추진보다는 차별금지법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애단체들이 거리에 나와서 휠체어를 끌고 또는 힘들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투쟁하고 계시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장애인으로서 겪는 차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자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장애인이자 여성이기도 하고 장애인이면서 또한 남성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겪는 복합적 차별의 문제가 장애라는 파트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성원 선생님 활동하고 계시는 데서 난민이기 때문에 장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문제제기에서 받게 된 것처럼 사실은 이주 노동자가 지금 현재 중도장애율이 높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는 성적 소수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을 봤고 전에 이주노조 위원장은 트랜스젠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이 싸움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저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기초 자치 뭐 선거에서는 사실 뭐 의원들이 다 몸살이고 당들도 몸살이고 있기 때문에 이 6월까지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가 저희도 고민인데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주춤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적 연대, 그리고 시민적인 공감, 인식의 확산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변화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한번 2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같이 연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성소수자 반대나 이슬람 마음만 안 하시면 너무 좋은데 정말 괴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에 다니고 그 목사님의 어떤 지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도들이 선동되는 바는 있으나 교회 안에도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 나와 교회 안에서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용기를 얻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독교를 그냥 적대 세력으로 놓거나 뭐 어느 교회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대 세력으로 놓는 것보다는 사실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그 중간자 입장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내년에도 여전히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지역 곳곳을 다니고 계속해서 뭐 이야기 마당을 만들든 워크숍을 하든 아마 일정이 있을 텐데 이주단체들이 좀 더 힘을 팍 실어주시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 연대의 의미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모두가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려진 존재들, 아직 나서지 않은 존재들, 우리가 늘상 마음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연대하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도대체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렇게 교리의 문제인가? 어떤 위기의식이 기독교계가 자꾸 이런 혐오를 이렇게 앞장서서 조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일부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데 잘 뭔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아실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받았죠. 예. 네네. 아까 그 우삼열 그 대표님께서 부정했던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 저분 표현에는 제가 개신교가 아닌 것 같아요. 여간에 그 표현을 앞으로는 수정했으면 좋겠고 일부 소위 기독교를 해야 되지 지금 저는 기독교 전체로 하는 들어요. 장례식 선생님도 참 좋은 지적입니다. 개신교도 여러 파가 있어요. 반대하는 찬성하는 거 있고 그걸 모두 다 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싸움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질문한 거 왜 그 사람들이 반대할까? 소위 적을 알면 왜 싸움에 이길 수 있는데 적을 모르잖아요. 저는 간단하다고 보면 적이 왜 그런지 지금 질문하시면 답하고 싶은데 그 나치 시대 때 수많은 그 독일 사람들이 소위 나치를 옹호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했고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이유가 생각돼요. 저는 한국의 소위 개신교, 즉 부흥 위주의 개신교들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점점 교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기의식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요. 따라서 자기네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어떤 그 도구만에 몰아넣으면 그 똘똘똘 뭉치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목사들이 소위 이거 위기다 하면 위기인지 알고 자기들 목사들의 절대적인 다 싸우는 겁니다. 이 밑에 사람 싸워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저는 상대편들이 왜 그러냐, 또 그분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서 그분들을 타파해야지 맨날 시민교육 해갖고는 그건 하세요라고 봐요. 여러분이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고용허가제 통과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아마 비난하겠지만
지금은 뭐 노동허가제 때문에 그때 고용허가제를 개인 못 쓸 것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굉장히 진여됐다. 아직도 우리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나야지만 그 당시는 전 최선에서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일부 소위 기독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분들을 타파하는 게 빠르지 아무리 시민들과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우위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비하를 듣고 싶은 사람 저한테 일단 개벌적으로 얘기해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들을 부시다 이제 총력을 다해야지 딴 거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시민들 다 필요하고 길게 봐서는. 근데 싸움을 단기간에 그 법을 통해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우상일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충남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옥사리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핵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한두 명만 딱 문제 삼으면 그 다음에 그 운동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 운동 안 하는지 왜 선량하게 맨날 그 시민경무 하는지 저는 계속 답답합니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민 차별, 아까 뭐 나치 얘기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있습니다. 전범 재판에 회부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똘똘 차별의식으로 뭉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유대인을 죽인다고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큰 손해, 물론 나치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겠네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삶을 관성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게 큰 범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했을 때 그것이 더 큰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트들이 모든 걸 다 이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일부 몇몇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들은 그런 가설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사례들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거에 반발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주고 자주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연대해주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 위에서부터의 개혁으로 그들의 머리만 바꿔준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머리를 찾아다닐 뿐입니다. 그 대중을 이건 어떻게 보면 대중 혐오에 될 수도 있어요. 엘리트 혐오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우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결국 근본적인 사회의 변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가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혁명이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빠르게 한 발 쳐서 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느리게 다 함께 가는 또 그 다음 발자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함께 나아갈 시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이 10년인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주도했던 그 시민연대와 지금 올해 시민연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제 부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학습했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사실 개별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개별 사례들을 듣고 같이 토론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에 죽을 뻔했어요. 막 3-4시간씩 토론을 하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축적되니까 제가 민주시민이 된다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내 목소리도 타자의 목소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정확한 실체들을 알지만 일리로 얘기하면 순복음교회 뭐 조용기 목사 이렇다 수없이 떠들고 또 수없이 얘기해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지 않잖아요.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맹목적 어떤 순종이 있습니다. 사실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뭐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명성교회 안에서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반대 세력들이 있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외부의 목소리와 그 뭐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목소리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혐오 세력을 이제 그 구축해온 일부 보수 기독교의 그 힘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내부의 그런 그 침체와 또 어쨌든 그 외형적으로 그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해지는 이 상황에서 돌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약자를 선택한 게 성소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슬람 포비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깝게는 제 가족 안에서 제가 페북에서 신랄하게 서로 논쟁을 제 동생과 벌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회 안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 안에서 종교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지향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네가 교회 안에서 주장해야 될 것이지 네가 세상에 나와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세속의 법안에서 헌법과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이라든가 많은 그런 법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종교와 정교 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어려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도대체 이 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그 민주는 뭐고 공화국의 실체는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헌법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충분히 헌법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걸 방기한 채 놔둔 채 뭐 앞에 구호만 가지고 전진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방면의 운동 지점이 필요한데 역시 뭐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예 어린이집부터 교육 안에 이러한 그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과연 민주주의 어떤 공화국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 그렇다면 그것이 헌법 안에서 구현되고 있고 헌법이 다시 우리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이야기되어져야만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뭐 저도 뭐 기독교 안에서 자랐고 3대째고 오랫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저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해도 제가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내부 안에서 그냥 풀려고 했지 이것이 어떻게 차별과 연결됐는지를 상상하기 어려웠다가 이제 그 남편을 만나면서 완전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정말 무슬림이고 이주민 출신이고 이 남자와 결혼한 것 하나만으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들이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지 사실 그거를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지만 나머지 날들은 학교에 가고 나머지 날들은 직장에 가고 나머지 날들은 일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7.8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중과 함께하는 연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할 때에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동안 미약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희망의 친구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희망의 친구들 오기 전에는 수원 지역에서 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선생님께서 정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센터들이 가장 1차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센터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있어봤지만 아까 뭐 메일 보내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런 거 매뉴얼 같은 걸 좀 제작을 해줘서 센터들에 배포를 해줘서 센터 활동가들이 이렇게 초보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도구를 알면은 어렵지 않은데
도구를 모르기 때문에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해낼 때가 저 되게 많았던 경험이 있어서 실태 조사 저도 정말 좋은데 네, 실제 현장 활동가들이 한국어 수업하랴 뭐 요리 수업하랴 뭐 상담 쫓아다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저 역시 많아서 간단한 매뉴얼 같은 거 주셔서 활동가가 뭐 이렇게 뭐 한 달 안에 실태 조사 이만큼 쓸 수 있고 8주 안에 네. 초보 활동가도 이거 8주 들으면 실태 조사 뭐 A4 한 장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정말 인력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권지원센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밑에 있는 단체들은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여서 그런 거 도와주시면 네, 밑에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하나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완성 과정은 저도 좀 하나 필요하고요. 담당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 갖고 계시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차별 그 모니터링 지를 만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잘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의 자료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볼까 해서 열 서치를 해보았으나 뭐 저의 능력의 부족인지 뭐 웬만한 것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섹터별로 다 노동에서의 뭐 차별, 뭐에서의 차별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처럼 인종차별 이렇게 하는 그런 주제가 그런 테마가 별로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 그게 세분화된 통계나 지표로 형성돼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의 이제 자문을 받고 등등등 해서 초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그 천안 지역에 천안 모이세라는 단체 아시죠? 거기 단체에서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을 천안 지역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센터에 주신 과제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계신 단체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과제로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만든 게 완전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모니터의 경험을 가지고 또 천안 지역에서 또 그런 모니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실험들이나 이제 노력들이 또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되면서 더 좋은 조사로 또 지역 단위에서 하던 것들이 더 넓은 단위에서 이제 수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함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그 이경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인종차별 철폐 심의는 내년 11월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곧 내년 초죠. 내년 초가 되면 잘 아시는 다시 뭐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사무국을 꾸리고 공방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실태조사에서 생각날 건데 저희는 이제 이주민 당사자들이 늘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들은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한 게 그 2014년에 인종차별 그 특별보호관 한국에 왔을 때 이분들을 데리고 그 안산에 가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겪은 인종차별을 사례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인종차별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인종차별이 뭐야?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많았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업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떨어져서 하루 종일 따로 일을 하고 하시니까 인종차별을 당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하고 뭐 접촉이 있어서 막 당하고 해야 되는데 격리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일도 꽤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사자들과 더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이 아시는 그 로힝야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원하고 난민 정치한테 함께 돕고 그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고 노력했던 그 미얀마 분들이 이슬람 혐오를 나타내고 로힝야 민족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또 그걸 부정하고 그 유엔 사무실 앞에 가서 같이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여러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가 단순히 이슬람 혐오뿐만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 시대 영국에서 저지른 범죄와 같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하튼 현실 속에서 보면 당연히 차별받는 사람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하면 이제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까 정은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차별들이 다 내가 당사자라는 의식들을 당연히 활동가들도 함께 해야 되고 시민들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이주민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또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활동하는 우리들이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부터 좀 반성을 좀 들었습니다. 네. 장현진입니다. 저는 그 촛불 그 이제 집회 같은 거 이제 가는 거를 갈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특별히 맡고 있지 않고 제가 뭐 어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이거에 뭔가 일조할 수 있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집회 나오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때 그런 집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민간인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뭔가 구호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조금 많이 연구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더 참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성향 얘기가 많이 이제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혹시 더 얘기해줄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함께 대응 활동할 때 캠페인 구호로 이제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시민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다가갈까? 제가 자료를 샀던 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할 것인지 뭐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구호 중에 투게더 그리고 모두가 이주자다라는 구호도 외치는 캠페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 사회,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대응 전략들을 좀 마련하면 더 우리가 힘을 합하고 연대하는데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서 네. 그 질문 겸 제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뭐 동성애나 이슬람 혐오를 가장 극렬하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보수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독교인데 그게 전체 기독교이냐 그렇게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최근에 그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였죠.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그 중요한 그 발표를 한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층에서만 그 선언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정말 지역, 그러니까 바닥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그 행동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얘기하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대가 있긴 하지만 그 참 죄송하게도 우리도 열심히 참여 못한 건 되게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모이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대동단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좀 종교계와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사회 쪽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사람들이 뭐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좀 그런 자리들이 되어야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로 이게 그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치게 하는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주 노동 운동 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주 노동자를 범죄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동시에 이제는 이주 노동자를 범죄자 하지 말고 인종차별을 범죄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바닥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 더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대종단에 소속된 그 교회 아니 그 종교계 분들은 바닥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의 얘기에는 제가 한국말로 다 똑바로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까지 할게요. 제가 마음에 있는 거 한 개만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같이 아니면 아까 뭐야? 연대 다음에 함께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과 진짜로 우리가 함께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았다가 얘기 나눴다가 이거는 아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진짜로 하고 싶으면은 지금 근로자들이 보면은 근로자들이 공장은 따로 다 있거든요. 한국 사람 사는 거는 따로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거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또 안산 또 저기 또 저기 대방쪽 가면 또 중국 사람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소셜 이슈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우리 이렇게 그룹도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하면 어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명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오늘 별제를 쓰면서 고민이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주 활동가로서 개신교의 이 폭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규탄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주 활동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징계하라고 지금 본부에 저도 지금 감리교 본부에 지금 투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성소수자 또 활동을 또 지원하다가 또 재판 비슷하게 또 심사 당하는 목사들도 제 후배 중에도 있고 해서 사실 개별적인 공격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니까 그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서 이런 혐오와 증오를 길바닥에다가 뿌리고 이런 전단지를 뿌리고 하면서 타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이다. 그 종교나 양심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주 인권의 관점에서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짓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의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 내가 어떤 이것을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의 훈련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서를 통해서만 또 구호를 통해서만 운동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들었을 때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했던 그 여성이라든가 또는 그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목소리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모아 나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운동가들, 활동가들에게도 끝없이 훈련되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이것이 모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운동이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슬로건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권을, 이주 노동자는 노동자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런 구호는 선명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사실은 이건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별은 폭력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우리 모두 같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차별 운동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여성 혐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폭력이다. 차별과 혐오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운동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내일 모레 저희 충남에서는 그래서 민주노총과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제 연대하는 연대회의를 이제 내일 모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노총하고 많이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차별은 폭력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같이 걸자. 그리고 함께 싸우자라는 거죠.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것도 폭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이다. 차별은 죄다라고 하는 거. 사두종단 차원에서도 물론 계속 그런 개념들을 지금 되뇌이면서 뭐 이제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죄이고 비도덕적인 것이고 폭력이다. 때문에 종교의 양심상 차별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상들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조차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단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주운동 진영 내에서도 이제는 반차별 운동으로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또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상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에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을 같이 꿈꾸면서 지역에서 시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 또 이 자양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운동은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풀어나가는 숙제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도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개신교가 다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면서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지금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분명히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 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물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독자유당 2.6%의 정당 지지를 받았는데 3%였으면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였죠. 사실은 2명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2020년 총선 때 분명히 저들은 다시 결집을 할 것이고 지금의 이 과정들은 2020년 총선에 포커스가 일단 1차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그들은 다시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민사회가 깨어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사실은 같이 각 지역별로 또 영역별로 또 시민사회단체들, 노동단체들까지 같이 만나면서 우리의 의제들을 같이 만들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자리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대응 방안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오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정혜실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거라든가 또 이완 대표 얘기하시는 그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산업연수제 폐지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노역과 이주진영이 이제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해나갔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양상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단체들이 정말 이제 엄청 일이 많아요. 정말로 개별 단체들이 진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정말 뭐 주경 야독하듯이 뭐 평일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그냥 이주민들 그 상담하고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또 평일이나 이럴 때 또 그러다가 일요일에도 이제 막 나와서 집회하고 농성하고 이제 봄 여름 그러니까 여름에도 농성하고 겨울에도 농성하고 노숙 농성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연대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주 부분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그것은 지금 보이는 양상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주민 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게 다 차별을 저항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는 이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 차별 철폐와 철폐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싸워 나가자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자칫하면 구체적인 부분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우리들이 특히 이주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게 차별에 저항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를 바꾼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제도를 얘기할 때 왜 차별을 하느냐 차별적인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별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그게 법, 제도, 문화, 뭐 생각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차별의 저항들을 상당히 해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의 가치를 절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상담 하나 하는 것보다 나서서 공동조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다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둘 다 소화하기에는 이제 우리들의 능력이 너무 이제 딸려서 지금 문제인 것인데 그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보는 것이고 그래야 차별 철폐를 하기 위한 운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수제 폐지하는데 10년 동안 싸웠는데 맨날 1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 동안 싸우는데 그동안 그 폐지하는 데모만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10년 동안 이주민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차별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제도상의 문화상의 차별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중요한 것처럼 저희가 대응 방안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넣어야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대응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각각 저희 센터들이 하고 있는 기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면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차별 철폐하는 운동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하도록 좀 잡아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소소해 보이는 한 가지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 일상의 활동이 절대로 그렇게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다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저도 이제 현재 이 구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분명히 들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재성하기도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들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미천 열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법의 제정을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포스터가 되는 몇몇 진영이 있어요. 분명히 영역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주 쪽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축이 되어야 하는 거고 실제로 축인데 그게 이제 제 역할을 분명히 못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각자의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차별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모여서 구슬이 이제 서말이라도 깨야지 보배가 되듯이 그것이 어떤 이제 하나의 연결되는 지점으로 되면서 차별 철폐 운동의 한 자리를 차지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이제 이주 인권 운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제 산발적으로 되고 있고 개별화되고 있고 이제 파편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웹노입이나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 우상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을 해왔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일부 이제 일면에 만해서는 이제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계속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계속 노동권 관련해서 싸워왔는데 그럼 현재는 그러면 충분하냐? 그 노동권 인정되고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는 게 참 이렇게 충분하냐라고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의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해왔던 것에서 관성의 그 영역에 계속 갇혀 있었던 그 관성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여력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이제 이쪽도 하고 이렇게 힘의 배치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여기가 이제 발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쪽에 계속 발을 잡아당기는 거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해왔던 그 방식대로 이제 그 영역에서 계속 이제 활동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차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 다른 방식의 이제 훨씬 더 폭넓은 곳에서 정말로 이 전체 사회 속에서 이주의 이슈를 자리 잡아 나가고 거기서 이제 차별 이슈와 함께 결합해서 나가야 되는 거를 큰 일을 해나가기에는 우리가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힘이 딸린다는 그 개념은 이제 우리 이제부터 운동의 방식을 바꿉시다라고 해서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차별 철폐 운동에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포스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와 별다르게 그러니까 공동 전선을 만들어가면서 공동 대응을 해나갈 때 그럼 우리 같이 외노역 같이 이런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이걸 살려나갈 거냐를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외노역은 지금 이제 인종차별 팀이 있어요, 사실은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도 역시 힘이 딸리니까 이제 크게 일을 벌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 외노역 외에 다른 네트워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배치를 바꿔 나간다든지 아니면 배치를 할 수가 없다라면 도저히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말하자면 이렇게 잘 엮어나갈 것이냐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하고 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차세위원이나 이렇게 좀 더 폭넓은 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연대 단위에서 함께 상의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각각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과 이 전체 공동 전선이 이렇게 잘 매끄럽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다 힘든 건 힘든 거고 피차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따로 돌고 엮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문 내에서도 엮여지지 않는 거고 이 전체 내에서도 엮여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마련하는 자리를 정말로 이제 그 전략 전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진지하게 한번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힘들과 자원들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방향들도 어떤 방식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걸 함께 논의하는 자리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차재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 성인종 차별 반대 공동 행동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 성인종 차별 반대 공동 행동은 이제 이후 해체가 되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세미나도 했다가 뭐 조사도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 해체가 되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약간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발도 못 빼는 뭐 그런 형국이었다가 이제 그래도 외노역 쪽에서는 몇몇 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뭐 결합을 해주셨다가 현재는 이제 거의 회의에 저 혼자 나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 내가 이게 저는 외노역 소속도 아니고 이주인권연대 소속도 아닌 상황에서 뭔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마저 빠지면 이주 이야기 할 사람이 없네 이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남아 있는데 좀 그 상황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 이건 개인 운동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가 그나마 거리에 같이 서주고 막 으쌰으쌰 힘을 실어줘서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던 것 중에 지역으로 흩어져 간다며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주 운동하는 사람인데 제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 연대에 가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아마 같을 거예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에 모두 동의하지만 이게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는 성소수자 입장에서 이주민 운동 잘 모르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몰랐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제가 이제 실질적인 실천의 부분에서 좀 제안하고 싶다면 저희가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싶은 신문십다 수책자도 나왔고 500원밖에 안 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또 뭐 40원 이상 하면 무료 배송이고 뭐 이런데 얼마밖에 안 하는 그 500원짜리 수책자를 같이 함께 읽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좀 만드시면서 그냥 와라 니네 뭐 시간 될 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올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시면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대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주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니면 인종차별이 뭔지 당신들이 겪고 있는 노동에서의 차별이 왜 인종차별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자꾸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2018년에는 그래서 자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게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개신교 목사님들 막 뭐 얘기가 나는데 그것도 사실 차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차별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개신교인이 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똑같아요. 이슬람 아니죠.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인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슬람 포비아랑 똑같은 논리에 빠지시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인 싫어하니까 난 차별주의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차별성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인식 개선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성찰을 못하는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막 했다가는 나중에 내부 총질이 일어나서 다 망해요. 전선 구축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예, 이런 부분서부터 다 함께 돌아보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서훈 선생님 말씀을 해주실 때 개별 단체들이 너무나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제한된 힘으로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외노협의 인종차별 대응팀도 힘이 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딸림을 인정하고 그 딸림을 지지하면서 연대가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더 자주 만나자고 하셨는데 아까 생활 공간의 분리, 대림동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만나야 하는 거죠. 서로 접촉 지점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만 그 분리를 없애고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